제발, 제 동생 좀 살려주세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겨울밤 병원 응급실. 고열로 의식을 잃은 5살배기 막내를 업고 온 고아온 남매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습니다. 접수하려면 결제부터 해. 간호사의 차가운 목소리에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빠가 남긴 검은 카드 한 장을 내밉니다. 그리고 정확히 30분 후 병원 앞에 검은색 벤츠 20대가 일렬로 줄지어 멈춰선 후 대한민국 최고 재벌 회장이 차에서 내립니다. 도대체 죽은 아빠가 남긴 검은 카드 한 장이 어떻게 재벌 회장을 30분 만에 달려오게 만든 걸까요? 고아 오남매와 재벌가 사이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겨울 영하 15도의 추위가 뼈를 애는 새벽이었습니다. 보일러가 끊긴 지 벌써 일주일째인 단칸방에서 5남매는 얇은 이불 한 장을 나눠 덮고 서로를 껴안은 채 잠들어 있었지요. 장녀 지수가 가장 먼저 눈을 떴습니다. 추위보다 더 무서운 건 막내 찬이의 거친 숨소리였으니까요. 찬아, 괜찮아? 지수가 5살 막내의 이마를 짚어봤습니다. 불덩이처럼 뜨거웠지요. 찬이는 심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약도 떨어졌지만 지수에게는 약값을 구할 방법이 없었어요. 누나, 괜찮아. 안 아파. 찬이가 식은땀을 흘리며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손은 가슴팍을 꼭 쥐고 있었지요. 고통을 참으려는 5살짜리의 모습에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찬이의 입술이 파랗게 변하기 시작했지요. 작은 몸이 떨리더니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찬아, 찬아. 지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17살 둘째 민우와 11살 쌍둥이 자매 소윤이 화들짝 놀랐겠지요. 누나, 찬이가 왜 그래? 민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대답할 겨를도 없었어요. 찬이를 업어야 했으니까요. 한겨울 새벽 19살 소녀는 5살 동생을 등에 업고 눈길을 헤치며 달렸습니다. 맨발에 낡은 슬리퍼를 질질 끌면서요. 숨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지요. 등에 업힌 찬이의 몸은 점점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제발, 제발 찬아, 눈 떠. 누나 여기 있어. 지수가 울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지요. 지수는 숨이 넘어갈 듯 거칠게 몰아쉬며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저기요. 애가 숨을 안 쉬어요. 제발 좀 봐주세요. 하지만 접수 창구의 젊은 간호사는 컴퓨터 화면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지수 같은 아이들은 처음 보는 게 아니었던 걸까요? 수납부터 하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졌지요. 동전과 1,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이게 지금 가진 돈 전부인데요. 제발 먼저 좀. 그때였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지수가 내민 돈을 내려다보더니 코웃음을 쳤지요. 그리고는 대기실에 앉아 있는 다른 환자들에게도 다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가 자선단체인 줄 아세요? 돈도 없으면서 왜 응급실에 와요? 순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수에게 쏠렸습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못 본 척했고 누군가는 코를 찌푸리며 자리를 피했지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는 참을 수 없는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렸지요. 하지만 지금은 자존심을 챙길 때가 아니었어요. 찬이가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찬이의 몸이 축 늘어지며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졌지요. 응급실 모니터에서 삐삐삐하는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코드 블루, 코드 블루. 의료진이 급하게 달려왔지요. 한 의사가 찬이의 상태를 재빨리 확인하더니 지수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당장 수술 안 하면 1시간도 못 버팁니다. 보호자 동의하시죠? 네. 해주세요. 제발요. 지수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지요. 우선 접수부터 하셔야 합니다. 지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돈이 없는데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원무과 직원은 이미 등을 돌려버렸지요. 이 병원에서 돈 없는 환자는 환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 순간 병원 밖에서는 민우와 쌍둥이들이 추위에 떨며 서 있었습니다. 소희가 울먹이며 말했지요. 언니, 우리 돈 모으면 안 돼? 우리 가진 거 다 모으면.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니? 민우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100원짜리 몇 개가 손에 쥐어졌지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지수는 정신없이 복도를 뛰어나가다가 그만 힘이 풀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지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다들 귀찮았던 거예요. 제발 우리 동생만 살려주세요. 지수는 병원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통곡했습니다. 무릎으로 기어가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바지를 붙잡았지요. 자존심도 체면도 필요 없었어요. 찬이만 살릴 수 있다면요. 제발이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만 찍을 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SNS에 올려야지 하고 킥킥거리기까지 했지요. 지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들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요. 아빠의 수첩. 지수의 머릿속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지수야, 이 수첩은 아빠가 너희를 위해 남긴 마지막 선물이다. 꼭 필요한 순간이 오면 그때 열어보거라.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꺼내 들었지요.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인 거죠, 아빠? 지수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남긴 낡은 가죽 수첩 하나가 있었지요. 그리고 그 속에서 검은색 카드 한 장이 떨어졌지요. 티타늄 재질의 묵직한 카드였습니다. 뒷면에는 윤진태라는 이름과 함께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내 목숨보다 소중한 동생에게. 지수는 카드를 움켜쥐고 원무과로 달려갔습니다. 이걸로 해주세요. 제발요. 지수가 소리치며 카드를 내밀었지요. 원무과 직원은 비웃듯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어차피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뭐라고. 에휴, 이것도 안 되면 어쩔 건데. 직원이 카드를 결제 단말기에 긁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띠리링 띠리링. 기계에서 웅장한 알람음이 울려 퍼졌지요. 원무과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직원이 입을 떡 벌렸어요. 야, 이거 한도가 없는 블랙카드잖아. 순식간에 원무과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우르르 몰려왔지요. 과장이 황급히 뛰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거 VVIP 블랙카드예요. 일반 카드가 아니라. 직원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컴퓨터 화면에는 빨간 글씨로 긴급 보고 필요 본사 자금팀 즉시 연락이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이런 카드는 재벌 회장님들이나 쓰는 거였으니까요. 과장이 다급하게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본사 자금팀이죠? 지금 VVIP 블랙카드 결제가. 병원이 발칵 뒤집혔지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료진이 찬이를 들것에 싣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보호자분, 수술 들어갑니다. 지수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어요. 병원 정문 쪽에서 웅웅거리는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병원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지요. 누군가 오고 있었습니다. 병원 정문으로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오는 바로 그 순간 지수는 정신을 잃은 채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은 희미했지만 지수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한 달간의 악몽 같은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있었지요. 때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버지 윤진수 씨의 장례식장은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한산했어요. 좁은 빈소에 놓인 영정사진 앞에 향을 올리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요. 회사 동료 서너 명이 의례적으로 다녀간 게 전부였습니다. 친척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어요. 상복을 입은 지수는 동생들 넷을 품에 안고 빈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5살 찬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계속 같은 질문만 반복했지요. 누나, 아빠는요? 지수는 차마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다시는 아빠를 볼 수 없다는 말을 어린 동생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찬이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어 줄 뿐이었지요. 17살 민우는 남자라고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붉게 충혈된 눈이 그 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쌍둥이 소희와 소유는 서로 손을 꼭 잡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오후 늦게였을 겁니다. 빈소문이 열리더니 살찐 중년 남자가 들어섰어요. 박팔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고향 친구라고 했던 그 사람이요.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번지르르한 양복을 입고 있었지요. 박팔복은 영정사진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지수에게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어요. 지수야, 많이 슬프지? 삼촌도 마음이 아프구나.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했지만 박팔복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잠시 뒤 박팔복이 은근슬쩍 물었지요. 그런데 보험은 드러났지? 내 아버지가?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보험을 들어뒀다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 그래. 그럼 다행이네. 장례 비용이라도 나오겠구나. 박팔복이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산이 끝나 있었지요. 사흘 후 장례를 마친 날 오후였습니다. 아이들이 살던 작은 빌라에 박팔복이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른 체구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여자와 20살쯤 돼 보이는 젊은 남자가 함께였지요. 박팔복의 아내와 아들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수. 많이 힘들었지? 박팔복이 거실에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냉장고, TV, 소파. 하나하나 값을 따져보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삼촌 오셨어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맞이했습니다. 박팔복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입을 열었어요.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서. 지수와 민우가 마주 앉았습니다. 박팔복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무거운 표정을 지었지요. 사실은 내 아버지가 나한테 빚이 좀 있었어. 네.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팔복이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어요. 몇 년 전에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꽤 큰 돈을 빌려줬거든. 근데 갚지 못하고 이렇게 되셨잖아. 그게 얼마나 되는데요?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팔복이 손가락으로 숫자를 그리며 말했지요. 2천만 원 정도 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2천만 원이요?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었지요. 그래. 그런데 다행히 보험금이 나왔잖아. 그걸로 갚으면 되겠네. 박팔복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아빠가 저희한테. 지수야, 빚은 갚아야지. 내 아버지도 그러길 바라실 거야. 박팔복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박팔복의 아내가 거들었지요. 그러게 말이에요. 빌린 돈은 당연히 갚아야죠. 지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빚을 갚는 게 당연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설령 그게 거짓말이라 해도요. 그때 박팔복이 또 한 번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이 집도 팔아야 할 것 같아. 네. 내 아버지가 집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거든. 그것도 내가 보증을 섰어. 은행에서 집을 넘기라고 하더라고.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박팔복은 태연하게 계속 말을 이었어요. 일주일 안에 집을 비워줘야 해. 은행에서 그때까지 처리하래. 일주일이요? 그럼 저희는 어디로 가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팔복은 딱히 대답하지 않았지요.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어요. 그건 삼촌도 어쩔 수가 없구나. 친척 집이라도 알아봐야지. 하지만 친척이 어디 있었나요? 아버지는 천애고아나 마찬가지였고 아이들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박팔복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왔지요. 여기 보험금 수령 서류야. 여기 도장 찍어. 지수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려운 한자와 법률 용어들이 빼곡했지요. 19살 소녀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이게 뭐예요? 보험금 받는 서류라니까. 빨리 도장 찍어. 삼촌이 대신 받아서 빚 정리해 줄게. 박팔복이 재촉했습니다. 지수는 망설였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지요. 빨리 안 찍어? 은행에서 기다린다고. 박팔복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어요. 그 순간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재산이 박팔복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은 갈 곳을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누가 5남매를 받아주겠습니까?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었지요. 결국 지수는 월세가 가장 싼 단칸방 하나를 겨우 구했습니다. 보일러도 제대로 안 나오는 곰팡이가 핀 좁은 방이었어요. 이사 가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찬이가 갑자기 열을 내기 시작했어요. 가슴을 움켜쥐고 힘들어했지요. 심장병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누나, 아파. 찬이의 작은 목소리에 지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약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보험금도 집도 모두 박팔복에게 빼앗긴 뒤였으니까요. 찬아, 조금만 참아. 누나가 내일 약 사줄게. 하지만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수에게는 약을 살 돈이 한 푼도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이들은 단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검은 비닐봉지 2개에 옷가지를 담은 게 전부였지요. 냉장고도 TV도 소파도 모두 두고 와야 했어요. 박팔복이 집과 함께 가져간다고 했으니까요. 새로 이사한 단칸방은 형편없었습니다. 5명이 누우면 발을 뻗을 수도 없었지요. 보일러는 고장 나 있었고 벽에는 곰팡이가 가득했습니다. 언니, 여기서 살아야 해? 소윤이 울먹였습니다. 지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게 그나마 구할 수 있던 최선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며칠 후 박팔복은 아이들한테서 가로챈 돈으로 만득 건설이라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사무실을 얻고 직원을 뽑고 공사를 따냈지요.
목에는 더 굵은 금목걸이가 걸렸고 타고 다니는 차도 외제차로 바뀌었습니다. 박팔복은 밤마다 술집을 돌아다녔습니다. 기생집에서 여자들 옆에 앉아 돈다발을 뿌리며 큰 소리쳤지요. 내가 누군지 알아? 만득건설 박팔복이야. 곧 이 동네에서 제일 큰 건물 올릴 거라고. 아이들이 단칸방에서 굶주리며 떨고 있을 때 박팔복은 호의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주일 전의 일이었습니다. 찬이의 상태가 점점 나빠졌어요. 약도 떨어진 지 오래였고 병원에 갈 돈도 없었지요. 지수는 박팔복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라도 동생을 살려야 했으니까요. 지수는 박팔복의 회사 건물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한겨울 추위에 떨면서 2시간을요. 마침내 박팔복이 외제차에서 내렸지요. 지수가 다가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삼촌, 찬이 약값이 없어서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박팔복이 지수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마치 더러운 것을 본 듯한 표정이었지요. 재수없게. 꺼져. 제발요, 삼촌. 찬이가 죽어가요. 지수가 무릎을 꿇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박팔복이 옆에 서 있던 직원에게 소리쳤어요. 저것들한테 소금 뿌려. 애군 떨어질라. 직원이 정말로 소금통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수는 그 굴욕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났지요. 뒤에서 박팔복의 비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단칸방에서는 5남매가 삼각김밥 하나를 나눠 먹었어요. 유통기한이 지난 김밥이었지만 그게 저녁의 전부였지요. 보일러도 끊긴 방에서 아이들은 이불 한 장을 나눠 덮고 떨며 서로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찬이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던 겁니다. 지수는 찬이를 업고 눈길을 헤치며 병원으로 달렸지요.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수첩 속 검은 카드를 발견했고요. 바로 지금 그 카드가 병원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박팔복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이 빼앗았던 아이들이 자신의 인생을 뒤바꿀 거대한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원무과는 발칵 뒤집혔어요. 컴퓨터 화면에 떠오른 VVIP 블랙카드 알림 때문이었지요. 과장이 떨리는 손으로 본사 자금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지금 즉시 병원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과장이 복도를 뛰어갔어요. 이런 카드는 처음 봤으니까요. 아니, 존재한다는 것조차 몰랐던 카드였습니다. 5분도 안 돼서 병원장이 나타났어요. 파자마 바람에 슬리퍼를 질질 끌면서요. 자다가 급히 뛰어나온 게 분명했지요. 어디 있어? 그 환자가. 병원장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황급히 가리켰지요. 저기, 복도에 계십니다. 병원장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지수를 봤지요. 남루한 옷을 입은 앙상한 소녀였습니다. 당장 VIP실로 옮겨. 뭐해? 빨리. 병원장의 고함에 간호사들이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문전박대하던 바로 그 간호사들이요. 이제는 극존칭을 쓰며 지수를 조심스럽게 옮겼지요. 고객님, 괜찮으세요? 천천히 일어나세요. 아까 밀린 수납부터 하라던 그 간호사가 이제는 180도 달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원 밖에서 웅웅거리는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지요. 저게 뭐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병원 앞 로터리에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1대, 2대, 3대. 숫자를 세다가 포기할 정도였지요.
20대는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모두 같은 차종이었어요. 벤츠 S클래스. 그것도 최고급 모델이요. 검은 차들이 일렬로 늘어서며 병원 정문을 에워쌌습니다. 마치 대통령이라도 온 것 같은 광경이었지요. 와, 뭐야 저거?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때 가장 앞에 선 차의 문이 열렸습니다. 양복을 입은 경호원이 먼저 내렸어요. 그리고는 뒷문을 공손하게 열어줬지요. 그 안에서 백발의 노신사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윤진태 회장이었습니다. 예순이 넘었지만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힘이 있었어요. 오랜 세월 정상에서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위엄이 온몸에서 풍겼지요. 윤 회장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20년을 기다려온 그 순간이 드디어 왔으니까요. 동생 진수가 남긴 카드가 결제됐다는 연락을 받은 순간 윤 회장은 모든 걸 제쳐두고 달려왔습니다. 진수야, 드디어 네가 그 카드를 쓴 거구나. 드디어 나를 찾아준 거지. 윤 회장의 가슴이 뛰었어요. 20년 만에 동생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요. 빨리 가야 해. 윤 회장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경호원들이 앞장서서 길을 열었지요. 병원 로비로 들어선 윤 회장의 눈이 VIP실 쪽을 향했습니다. 비서가 이미 확인해둔 정보였어요. 카드를 사용한 환자가 그쪽에 있다고요. 윤 회장이 복도를 걸었습니다. 아니, 거의 뛰다시피 했지요. 예순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요. 20년을 기다렸으니까요. VIP실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침대에 누운 건 동생이 아니었어요. 남루한 옷을 입은 앙상한 소녀였습니다. 의사들이 링거를 꽂고 있었지요. 창백한 얼굴에 눈을 감고 있었어요. 윤 회장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누구지? 진수는 어디 있어? 윤 회장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속삭였지요. 회장님, 카드를 사용한 건 이 소녀입니다. 뭐? 그럼 진수는? 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숙였어요. 지금 확인 중입니다만 아마도. 바로 그때 지수가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시야에 낯선 노인이 보였어요. 백발에 고급 양복을 입고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노인이요. 누구세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 회장이 다가가 물었지요. 이 카드는 어디서 났니? 윤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검은 카드를 들어 보였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우리 아빠가 남긴 거예요. 내 아버지가 누구신데? 윤진수요. 제 아버지는 윤진수예요. 그 순간 윤 회장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진수, 동생 이름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아이는 동생의 딸? 윤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지요. 진수가 내 아버지라고? 그럼 진수는 어디 있니? 지금 어디 있어? 윤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간절함이 묻어났지요. 지수가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는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 회장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섰지요. 경호원이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진수가 뭐라고? 한 달 전에 교통사고로. 지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윤 회장의 입에서 비명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윤 회장이 비틀거리며 벽에 등을 기댔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지요. 예순이 넘은 재벌 회장이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안 돼. 진수야. 목이 찢어지는 듯한 울음이었어요.
20년을 찾아 헤맸는데, 온 나라를 뒤졌는데, 고작 한 달 차이로 동생을 영영 잃고 말았습니다. 형이 왔어. 진수야, 형이 왔다고. 왜 못 기다렸어? 왜? 윤 회장이 바닥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주먹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요. 경호원들이 황급히 윤 회장을 붙잡았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하지만 윤 회장은 멈추지 않았어요. 20년간 쌓인 그리움과 후회가 폭발하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돌아와, 진수야. 병원 복도가 떠나가라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VIP실 안팎의 사람들이 모두 숙연해졌지요. 한 남자가 동생을 잃고 무너지는 모습에요. 지수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큰아버지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한참을 울던 윤 회장이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요. 윤 회장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지수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지수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진수야, 내 얼굴이 여기 있구나. 지수는 아버지를 꼭 닮았습니다. 특히 눈매가요. 윤 회장은 동생의 얼굴을 지수에게서 보았어요. 눈물이 또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너 혼자 온 거니? 동생들도 있니? 윤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섯이요. 저랑 민우, 소혜, 소윤, 그리고 막내 찬이. 다섯. 진수 자식이 다섯이나. 윤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동생은 죽었지만 동생의 피가 흐르는 아이들이 다섯이나 있다니요. 엄마는, 내 어머니는 어디 계시니? 윤 회장이 물었어요. 지수가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지요. 엄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찬이를 낳고 얼마 안 돼서 병으로. 윤 회장의 어깨가 또 한 번 떨렸습니다. 동생도 재수 씨도 모두 세상을 떠났다니요. 남은 건 다섯 아이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수가 혼자 너희를 키웠구나. 윤 회장의 목소리가 또 떨렸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동생이요. 다른 아이들은 어디 있니? 동생들은 밖에 있어요. 간호사가 황급히 나가 민우와 쌍둥이들을 데려왔어요. 새 아이는 겁에 질린 얼굴로 방 안으로 들어왔지요. 윤 회장이 아이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모두 동생을 닮았어요. 민우는 젊은 시절 동생의 모습 그대로였고 쌍둥이들은 동생의 눈매를 닮았지요. 너희가 진수의 아이들이구나. 윤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동생을 잃은 슬픔이 너무 컸지만 동생이 남긴 아이들을 품에 안으니 조금은 위로가 됐어요. 많이 힘들었지? 많이 무서웠지? 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제 괜찮다. 큰아버지가 있다. 이제 아무도 너희를 못 건드려. 윤 회장이 넷을 모두 품에 안았어요. 그리고 천장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지요. 진수야, 형이 왔다. 늦었지만 왔어. 내 아이들, 형이 지킬게. 내 목숨 걸고 지키마. 그때 윤 회장이 물었습니다. 막내는 어디 있니? 찬이는 지금 수술 중이에요. 심장병이 있어서.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당장 최고의 의료진을 투입해. 국내 최고가 아니라 세계 최고로. 비용은 문제 없어. 윤 회장이 병원장에게 소리쳤어요. 병원장이 고개를 조아리며 뛰어나갔지요. 윤 회장은 다시 아이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그동안 누가 너희를 돌봤니? 지수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동생들 돌봤어요.
윤 회장의 가슴이 또 한 번 찢어졌습니다. 그때 윤 회장이 병원장을 다시 불렀어요. 목소리가 싸늘했지요. 내 조카를 문전박대한 직원이 누구지? 병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당장 찾아내. 그리고 이 병원 내가 인수한다. 오늘 당장. 윤 회장의 한마디에 병원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수는 큰아버지의 품에 안긴 채 눈을 감았어요. 이제 동생들을 지킬 수 있겠구나. 아빠가 남긴 카드가 우리를 살렸구나. 지수가 큰아버지의 품에 안긴 채 편안한 잠에 빠져든 그 순간부터 윤진태 회장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VIP실은 순식간에 임시 집무실로 바뀌었어요. 비서들이 노트북과 서류들을 가져왔고 전화기가 여러 대 설치됐지요. 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동생을 괴롭혔던 자들, 조카들을 길거리로 내몬 자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시간이었어요. 윤 회장이 의자에 앉아 전국의 금융권에 직접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국내 최대 은행의 회장에게 걸렸어요. 윤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단호했지요. 만득건설과 거래하는 은행은 진태그룹과 영원히 끝이라는 통보였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대출을 전액 회수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윤 회장은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두 번째, 세 번째 전화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윤 회장이 전화를 걸 때마다 금융권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진태그룹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1시간도 안 돼서 첫 번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만득건설에 대출을 해줬던 은행 지점장이 본사로 급히 호출됐어요. 평소라면 퇴근 시간이 훨씬 지났지만 본부장이 직접 불러들인 겁니다. 지점장은 영문도 모른 채 본부장실 문을 열었지요. 본부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손에 쥔 전화기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요. 방금 진태그룹 윤 회장과 통화를 마친 직후였습니다. 본부장은 지점장을 보자마자 책상을 탁 쳤어요. 만득건설의 대출을 내일 아침까지 전액 회수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지점장이 당황해서 반문했지만 본부장의 대답은 단호했지요. 진태그룹을 잃느냐, 만득건설 하나를 버리느냐.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쫙 빠졌어요. 손이 떨렸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점장은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와 박팔복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같은 시각 강남의 한 백화점에서는 박팔복의 아내가 명품 매장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이미 쇼핑백이 여러 개 들려 있었어요. 수백만 원어치를 쓰고도 모자라 더 고르고 있었지요. 박팔복 아내는 매장 직원을 손가락으로 이리저리 부리며 이것저것 가리켰습니다. 직원이 공손하게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긁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났지요. 거절음이었습니다. 박팔복 아내의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다시 긁어봤지만 결과는 똑같았지요. 카드가 정지됐다는 메시지가 화면에 떴습니다. 박팔복 아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졌어요. 주변에서 쇼핑하던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지요. 박팔복 아내는 목소리를 낮추며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카드도 또 다른 카드도 모두 같은 결과였어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현금으로 계산하시겠냐고요. 박팔복 아내는 쇼핑백을 던지듯 바닥에 내려놓고 황급히 매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도 했지요. 박팔복의 아들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유명 학원 원장이
복도로 불러냈어요. 자동이체가 안 됐다는 얘기였지요. 박팔복 아들은 황당해하며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카드가 전액 사용 정지 상태라는 거였지요. 복도에는 다른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그 통화 내용을 듣고 있었어요.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지요. 박팔복 아들은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학원을 뛰쳐나갔어요. 그 시각 만득건설의 여러 공사 현장에서는 더 큰 혼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재를 실은 트럭들이 공사장 앞에 줄지어 섰어요. 하지만 어느 트럭도 자재를 내리지 않았지요. 기사들이 트럭 밖으로 내려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현장 소장이 다가가 물었지만 기사들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현금 선불이 아니면 자재를 내릴 수 없다는 거였지요. 본사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만득 건설과는 외상 거래를 중단하라는 명령이었어요. 현장 소장이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지요. 트럭들은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자재가 없으니 공사는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인부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어리둥절하게 서 있었지요. 현장 소장은 황급히 박팔복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른 공사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하청업체들이 일제히 작업을 중단했지요. 평소라면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공구를 내려놓고 현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가 있어도 소용없었어요. 본사에서 만득 건설과 당장 손을 떼라는 지시가 내려왔으니까요. 박팔복은 그 순간 은행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 때문이었어요. 은행 지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당장 와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했지요. 박팔복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만기가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지점장의 대답은 냉정했지요. 약관에 있는 조기 회수 조항을 들먹였습니다. 3일 안에 15억을 전액 상환하라는 거였어요. 박팔복은 전화기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일 안에 15억이라니요. 박팔복은 은행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점장을 직접 만나 항의하려고요. 하지만 지점장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요. 본사 명령이라고 자기도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박팔복이 은행을 나서는 순간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다른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였지요.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대출 즉시 회수. 박팔복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대체 무슨 일이지?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박팔복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빼앗았던 그 아이들이 이 나라 최고 재벌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자신이 저지른 악행이 얼마나 무서운 대가로 돌아올지도 몰랐지요. 그날 저녁 박팔복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쌓여가는 독촉 전화 내역과 문자들이 있었어요. 은행, 자재업체, 하청업체 모두가 돈을 당장 내놓으라고 했지요. 박팔복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업가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는다 해도 바쁘다며 금방 끊어버렸지요.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모두가 박팔복을 피했습니다. 박팔복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대체 누가 나를 망하게 하려는 거지? 그 시각 윤 회장의 비서실에서는 마지막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윤 회장 앞에 놓았어요. 만득건설의 장부였지요. 거기에는 박팔복이 저지른 온갖 비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장부 조작, 탈세, 횡령.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어요. 윤 회장이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지요. 검찰에 넘기라고요.
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들고 나갔습니다. 이틀 후 박팔복에게 검찰 소환장이 날아왔습니다. 박팔복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 자신을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게 누군지,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박팔복의 회사 건물 현관에 빨간 딱지가 붙었어요. 압류 표시였지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직원들은 건물 밖으로 나와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어요. 박팔복의 집에도 똑같은 딱지가 붙었지요. 그날 오후 박팔복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윤진태 회장이 직접 박팔복을 보겠다고 했기 때문이었어요. 박팔복은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병원 VIP실 앞까지 끌려왔지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윤 회장이 의자에 앉아 박팔복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지수가 서 있었지요. 박팔복이 지수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거지 같던 아이가 왜 여기 있지? 그것도 이렇게 화려한 VIP실에. 윤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팔복이냐고 물었어요. 박팔복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그리고 윤 회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윤진수를 아느냐고요. 박팔복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빌었지요. 하지만 윤 회장의 눈빛은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내 인생은 오늘로 끝이라는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내 인생은 오늘로 끝이라는 선고가 떨어진 후 박팔복은 경찰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지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복수의 쾌감보다는 이제야 동생들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겠다는 안도감이 더 컸지요. 윤 회장이 지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찬이 수술은 성공적이었어. 하지만 한동안 병원에서 안정을 취해야 한단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찬이는 VVIP 병실에서 최고의 의료진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어요.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완전히 회복되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했지요. 세계적인 심장 전문의가 매일 찬이의 상태를 확인했고 간호사들도 24시간 교대로 지켰습니다. 지수는 매일 병실을 찾아가 찬이의 손을 잡아줬어요. 작은 막내가 링거를 맞으며 누워있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찬이가 건강하게 뛰어놀 날이 머지 않았으니까요. 누나, 나 이제 괜찮아? 찬이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수가 막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지요. 응, 우리 찬이 곧 나을 거야. 윤 회장은 찬이를 위해 병원 한 층 전체를 비워두게 했어요. 최고의 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요. 하지만 찬이가 입원해 있는 동안 다른 네 남매는 큰아버지의 집으로 먼저 가야 했습니다. 이사 가는 날이 왔습니다. 병원 앞에는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지수와 민우, 쌍둥이들은 처음 타보는 그런 차에 올라탔지요. 부드러운 가죽 시트, 넓은 공간, 단칸방에서 웅크리고 살던 아이들에게는 꿈만 같았습니다. 차가 달리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점점 달라졌지요. 높은 빌딩들이 사라지고 넓은 정원이 있는 저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의 최고급 주택가였어요. 언니, 우리 진짜 여기 가는 거야? 소희가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지수도 믿기지 않았어요. TV에서나 보던 그런 동네였으니까요. 차가 거대한 대문 앞에 섰습니다. 경비원이 공손하게 인사를 하며 문을 열어줬지요. 차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양옆으로 정원이 펼쳐졌어요. 잘 가꿔진 나무들과 꽃밭, 분수까지 있었지요.
그리고 드디어 저택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수백 평은 좋게 돼 보이는 거대한 저택이었어요. 대리석 계단, 높은 기둥들, 화려한 현관문. 아이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이게 정말 사람이 사는 집인가 싶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아이들은 어디에 손을 대야 할지도 몰랐어요. 자신들의 남루한 옷차림이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지요. 지수는 동생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겁먹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가정부들이 줄지어 서서 인사를 했어요. 10명은 넘어 보였지요. 하지만 가정부들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아이들을 훑어보는 시선에 경멸이 섞여 있었어요. 한 가정부가 코를 찌푸렸습니다. 아이들한테서 냄새가 난다는 표정이었지요. 다른 가정부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지수의 귀에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거지 같다는 말이었어요.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하고 창피했지만 참아야 했어요. 동생들이 더 상처받을까 봐요. 바로 그때 안쪽에서 우아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여자가 나타났어요. 우아한 원피스를 입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었지요.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올렸고 화장은 완벽했습니다. 얼굴은 우아했지만 눈매는 뱀처럼 날카롭고 차가웠어요. 송인숙이었습니다. 윤진태 회장의 아내였지요. 송인숙이 아이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 애들이 왔구나. 많이 힘들었지?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지수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위험하다는 걸요.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송인숙이 지수에게 다가와 어깨를 안아줬습니다. 겉으로는 따뜻해 보였지요. 하지만 송인숙의 손톱이 지수의 어깨를 꽉 눌렀습니다. 아팠어요. 지수가 움찔했지만 송인숙은 미소를 거두지 않았지요. 불쌍한 것들. 이제 여기서 편히 지내렴. 말과는 달리 송인숙의 눈빛에는 연민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지요. 윤 회장이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송인숙의 태도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미소가 더 환해졌고 목소리도 한층 부드러워졌지요. 여보, 아이들 데려오셨네요. 제가 잘 돌볼게요. 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곤한 표정이었어요. 동생의 죽음, 조카들을 찾은 기쁨과 슬픔. 지난 며칠간 너무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요. 애들 배고플 테니 저녁 준비해줘. 그리고 방도 잘 챙겨주고. 당연하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윤 회장이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송인숙의 얼굴에서 미소가 조금 옅어졌어요.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요. 가정부들이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애들 방으로 안내해. 2층 동쪽 객실들로. 송인숙이 지시했습니다. 가정부들이 아이들을 이끌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방은 놀라울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넓은 침실에 푹신한 침대, 새 가구들, 커튼까지 모든 게 고급스러웠어요. 욕실에는 대리석 욕조가 있었고 옷장에는 새 옷들이 가득 걸려 있었지요. 지수와 민우 쌍둥이들 각자의 방이었습니다. 언니, 이게 다 우리 거야? 소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수도 당황스러웠어요. 너무 좋은 대접이었으니까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거대한 식탁에 화려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윤 회장이 아이들을 자기 옆에 앉혔지요. 송인숙도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에게 음식을 권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겉으로는 완벽한 환대였어요. 윤 회장은 흐뭇한 표정으로 아이들이 밥 먹는 모습을 지켜봤지요. 하지만 그날 밤 윤 회장이
해외 출장을 떠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급한 계약건 때문에 일주일 정도 집을 비워야 한다고 했어요. 윤 회장은 아이들을 불러 말했지요. 미안하구나. 내가 며칠 집을 비워야 해. 하지만 곧 돌아올 거야. 큰아버지, 다녀오세요. 지수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어요. 큰아버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들었지요. 다음 날 아침 윤 회장이 출장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송인숙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 식사 시간 송인숙은 아이들을 식탁에 앉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엌 한쪽 작은 테이블을 가리켰지요. 직원들은 여기서 먹어. 가정부가 식은 밥과 김치 몇 조각을 내왔습니다. 어제의 진수성찬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아이들은 당황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송인숙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지수에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어요. 가정부들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였지요. 너희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야. 남편 앞에서만 잘하면 돼. 주제를 알고 죽은 듯이 있어라. 지수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송인숙의 목소리는 독사처럼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송인숙이 지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하게 보였지만 손톱이 지수의 손등을 파고들었어요.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소리 낼 수 없었지요. 가정부들 앞에서 소란을 피우면 안 됐으니까요. 알겠니? 송인숙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지수는 동생들을 모아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자. 큰아버지 오시면 달라질 거야. 언니 무서워.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수가 동생들을 꼭 안아줬어요. 우리 이제 안전해. 큰아버지가 계시잖아. 하지만 지수 자신도 불안했습니다. 송인숙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 것 같았으니까요.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동생들을 위해 여기서 버텨야 한다고요. 윤 회장이 출장을 떠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방에서 일어나 거실로 모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큰아버지와 함께 식탁에서 아침을 먹었는데 오늘은 달랐지요. 식탁에는 송인숙 혼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큰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수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송인숙이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너희는 저쪽 작은 식탁에 앉아라. 가정부가 차려줄 거야.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무덤덤했지요. 아이들은 부엌 쪽 작은 테이블로 갔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자리였어요. 가정부가 식판을 들고 왔습니다. 어제의 화려한 아침 식사와는 달랐어요. 식은 밥, 김치 몇 조각, 달걀 프라이 하나가 전부였지요.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많이 먹어. 학교 가야지. 송인숙이 신문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학교라는 말에 아이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학교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송인숙이 잠깐 신문에서 고개를 들었지요. 당연하지. 애들이 학교를 안 가면 되겠니? 오늘부터 다녀야지. 송인숙의 말투는 당연하다는 듯 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당황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새 학교를 간다니요. 그날 오전 아이들은 강남의 한 사립학교에 전학수속을 밟았습니다. 운전기사가 차로 데려다 줬어요. 학교는 저택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지요. 건물도 크고 화려했습니다. 지수가 다니던 학교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았어요. 교무실에서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지수는 복도를 지나다니는 학생들을 봤습니다. 모두 깨끗한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비싼 가방에
최신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지요. 지수의 남루한 옷차림이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윤지수, 윤민우, 윤소혜, 윤소윤 학생들이죠? 교감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진태 회장님 댁 아이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잘 지도하겠습니다. 교감의 태도는 극진했어요. 하지만 그 시선 속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지요. 재벌 집안의 조카들이 갑자기 전학을 온 거였으니까요. 첫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지수는 고등학교 2학년 교실에 들어갔어요.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수에게 쏠렸지요. 선생님이 지수를 소개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반에서 공부할 윤지수 학생입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지수의 옷차림을 훑어보는 시선들이었어요. 누군가 킥킥거리며 웃었지요. 쉬는 시간이 되자 몇몇 여학생들이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너 진짜 윤진태 회장 조카야? 옷은 왜 그렇게 입고 다녀? 돈 없어?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도 없었지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민우도 쌍둥이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새 학교에서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과 비웃음을 동시에 받았어요. 재벌 집안 아이라는 꼬리표와 초라한 겉모습의 괴리 때문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아이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송인숙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을 보더니 물었지요. 학교는 어땠니? 좋았어요, 큰어머님. 지수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송인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저녁까지 시간 있으니까 방에서 쉬어라. 공부도 하고. 아이들이 방으로 올라가자 송인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데려온 아이들이었지만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갑자기 4명이나 늘어난 식구들이었으니까요. 이틀째, 3일째가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저택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아니, 적응하려고 애썼지요. 아침마다 작은 테이블에서 간단한 식사를 하고 학교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송인숙은 겉으로는 아이들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묘하게 거리를 뒀지요. 지수야, 옷장에 옷들 많은데 왜 맨날 똑같은 옷만 입니까? 가정부들이 뭐라고 하더라. 소희야, 밥 먹을 때 소리 좀 작게 내라. 교양 없어 보여. 민우야, 책상에서 공부할 때 자세 좀 바르게 해. 꼴이 말이 아니네. 사소한 지적들이었어요. 하지만 매일매일 쌓였지요. 아이들은 점점 위축됐습니다. 큰아버지가 안 계시니 의지할 곳도 없었어요. 나흘째 되던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송인숙이 아이들을 불렀어요. 오랜만에 큰 식탁에 함께 앉으라고 했지요.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너희 큰아버지가 내일 돌아오신대. 송인숙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큰아버님이요? 소희가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송인숙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그러니까 내일은 집안을 깨끗이 해야겠지? 너희 방도 정리 잘해라. 네, 큰어머님.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송인숙은 피곤한 듯 이마를 짚었어요. 요즘 머리가 자주 아팠거든요. 다음 날 아침 윤 회장이 돌아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일찍 일어나 집안을 정리했어요. 큰아버지를 맞이할 준비를 했지요. 지수는 동생들과 함께 거실을 청소하고 꽃도 새로 꽂았습니다. 송인숙도 분주했습니다.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고쳤어요. 그리고 보석함을 열어 목걸이를 꺼내려다가 멈칫했지요. 목걸이가 없었습니다. 송인숙은 눈을 크게 떴어요. 분명 여기 뒀는데요. 보석함 안을 다시 뒤져봤지만 없었지요.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옷장도 뒤져봤어요. 하지만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송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목걸이는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거였어요. 수억 원의 가치도 가치지만 가문의 유산이었지요. 이럴 수가. 송인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석함을 뒤져봤어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지요. 송인숙은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가정부 한 명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혹시 내 방에 청소하러 들어왔니? 아니요, 사모님. 어제 아침에 청소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들어갔을 거예요. 사모님 방은 저희도 함부로 못 들어가잖아요. 가정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송인숙은 불안해졌어요. 그럼 목걸이는 어디로 간 걸까요? 송인숙이 다시 방으로 들어가 구석구석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밑도, 화장대 뒤도, 옷장 구석도. 하지만 목걸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때 송인숙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설마 누가 가져간 건 아니겠지? 송인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 없었지요. 이 집에서 누가 감히 자기 물건을 훔치겠어요?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송인숙은 다시 한번 보석함을 확인했어요. 다른 보석들은 다 있었습니다. 오직 다이아몬드 목걸이만 없었지요. 송인숙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생각해 봤어요. 어젯밤까지 분명히 여기 있었습니다. 그럼 누군가 어젯밤이나 오늘 새벽에 가져간 거예요. 송인숙이 문을 벌컥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가정부들 다 모여. 송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정부들이 우르르 모여들었어요. 아이들도 소리를 듣고 계단에서 내려왔지요. 내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없어졌어. 어젯밤까지 분명히 보석함에 있었는데. 송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진짜로 당황한 표정이었지요. 가정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복도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집안을 다 뒤져봐. 구석구석 전부. 혹시 어디 떨어졌을 수도 있으니까. 송인숙이 지시했습니다. 가정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가정부 한 명이 민우의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사모님, 여기서 나왔습니다. 가정부의 손에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려 있었어요. 민우의 책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발견했다고 했지요. 송인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민우의 가방에서요? 민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전 아니에요. 전 그거 본 적도 없어요. 민우가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송인숙은 멍하니 목걸이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민우를 돌아봤지요. 민우야, 이게 대체... 송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신감과 충격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큰어머님, 정말 아니에요. 저 절대 안 했어요. 하지만 내 가방에서... 송인숙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한 가정부가 황급히 물을 가져왔지요. 다른 가정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사실 제가 어제 저녁에 봤는데요. 뭘 봤는데? 이 아이가 사모님 방 근처에서 서성이는 걸 봤어요. 뭔가 두리번거리더라고요. 가정부의 말에 송인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우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민우야, 정말 네가? 송인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지요. 민우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윤 회장이 돌아온 거였어요. 가방을 든 비서가 뒤따라 들어왔지요. 윤 회장은 피곤한 얼굴로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가정부들이 우르르 모여 있었고 송인숙은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지요. 아이들은 복도에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윤 회장이 물었습니다. 송인숙이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가리켰어요. 여보, 제 목걸이가 없어졌는데. 민우 가방에서 나왔어요. 송인숙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습니다. 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윤 회장은 서재로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송인숙도 함께 들어갔지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야, 정말 네가 한 일이 아니니? 윤 회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어요. 정말 아니에요, 큰아버지. 저 절대 안 했어요. 하지만 내 가방에서 저도 몰라요. 누가 넣은 것 같아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 회장은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믿고 싶었지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방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생각 좀 해봐야겠다. 아이들이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는 길고 어두웠어요. 내 남매는 말없이 계단을 올라갔지요. 민우의 방에 4명이 모였습니다. 민우는 침대 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지요. 울고 있는 거였습니다. 오빠. 소희가 다가가 민우 옆에 앉았습니다. 소윤도 반대편에 앉았어요. 오빠는 안 했어. 우리 다 알아. 쌍둥이들이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큰아버지도 날 의심하셨어. 봤잖아, 누나.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는 가슴이 아팠어요. 17살 동생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게요. 민우야, 고개 좀 들어봐. 지수가 민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민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요. 누나는 믿어. 100% 믿어. 하지만 증거는 누가 만들 수도 있어. 중요한 건 네가 안 했다는 거야. 지수가 민우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어떡하지, 누나. 큰아버지가 날 믿지 않으시면 큰아버지는 지금 혼란스러우실 거야.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하지만 분명히 진실은 밝혀질 거야.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수 자신도 불안했어요. 어떻게 증명하지? 어떻게 민우의 결백을 밝히지? 그날 밤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민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지요. 억울했습니다. 정말 안 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소희와 소윤도 자기 방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도둑이라니요. 말도 안 됐어요. 학교에서 이 소문이 퍼지면 어떡하죠? 지수는 자기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큰아버지 서재에 불빛이 보였어요. 아직도 켜져 있었지요. 큰아버지도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하지? 민우를 어떻게 도와주지? 지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누나로서, 내 동생을 지켜야 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았어요. 윤 회장이 오늘은 쉬라고 했거든요. 아이들은 각자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지요. 점심때가 되어서야 지수가 동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다들 밥 먹어야지. 하지만 아무도 식욕이 없었어요. 민우는 고개를 저었지요. 전 괜찮아요, 누나. 안 괜찮아. 밥 안 먹으면 힘 없어져. 우리 함께 이겨내야 하잖아.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제야 민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누나, 어떻게 이겨내? 방법을 찾을 거야. 누나가 꼭 찾을게. 지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런 누나를 보며
조금 안심했어요. 그날 오후 송인숙이 아이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윤 회장도 함께 있었어요. 표정이 무거웠지요. 애들아, 앉아라. 윤 회장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민우야. 네, 큰아버지. 큰아버지는 너를 믿고 싶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송인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요. 송인숙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지만 지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너무 차분했거든요. 당분간은 조심하자. 알겠지? 윤 회장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저녁 지수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너무 완벽해. 타이밍도 증거도. 지수는 아버지의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남긴 낡은 수첩이 있었어요. 블랙카드를 꺼냈던 바로 그 수첩이요. 지수는 수첩을 펼쳐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대부분은 일기였지요. 지수가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다. 자랑스럽다. 민우가 감기에 걸렸다.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쌍둥이들이 처음으로 자전거를 탔다. 넘어질까봐 걱정했는데 잘하더라.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했는지 느껴졌지요. 수첩 뒤쪽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형, 미안합니다. 형수님 말씀대로 제가 집안에 피해를 끼쳤나 봅니다. 하지만 형만은 알아주세요. 저는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지수는 그 글을 읽으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형수님? 큰어머님 말이겠죠? 지수는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계속 읽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수첩 뒷면의 가죽이 조금 불룩한 게 느껴졌지요. 지수는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뭔가 있었어요. 가죽 사이에 뭔가 끼워져 있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지수는 그냥 덮었습니다. 지금은 민우일부터 해결해야 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민우는 점점 말이 없어졌지요. 학교도 가지 않았습니다.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지수는 동생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나로서 뭔가 해야 했어요.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주일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지수는 다시 아버지의 수첩을 꺼냈어요. 그리고 뒷면의 불룩한 부분을 다시 만져봤지요. 아빠,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 지수는 조심스럽게 가죽을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실밥을 하나하나 풀어내니 그 안에 작은 주머니가 나타났어요. 주머니 안에는 손톱만 한 크기의 메모리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메모리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왜 아빠가 이걸 숨겨둔 걸까요? 하지만 지수는 바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밤 11시였어요. 민우는 자고 있을 거예요. 내일 아침에 민우와 함께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지수는 메모리 카드를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메모리 카드 안에 뭐가 들어 있을까요? 혹시 민우를 도울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요? 지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확인하자. 그리고 꼭 진실을 밝혀내자. 하지만 그날 밤 지수는 결국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새벽 5시쯤 되어서야 지수는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메모리 카드가 손바닥 위에 놓였어요. 지수는 조용히 민우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살며시 두드렸지요. 민우도 잠을 못 자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금방 문이 열렸습니다.
민우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어요. 며칠 사이에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았지요. 지수가 메모리 카드를 보여주자 민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카드 리더기에 메모리 카드를 꽂았어요. 화면에 로딩 표시가 떴지요. 두 남매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파일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음성 파일 5개, 이미지 파일 10개 정도였어요. 날짜를 보니 20년도 더 전 거였지요. 민우가 첫 번째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잡음이 섞인 소리 뒤로 또렷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송인숙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이어졌지요. 송인숙은 아버지에게 차에서 마약이 나왔다고 회사 돈을 빼돌렸다고 몰아붙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지요. 당장 짐 싸서 나가라는 차가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지수의 손이 떨렸어요.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민우도 주먹을 꽉 쥐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두 번째 파일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송인숙과 남자의 통화였지요. 목소리를 들어보니 송인숙의 남동생인 것 같았습니다. 누나, 일은 잘 처리했어. 윤진수 차에 물건 넣어뒀고. 잘했어, 재호야. 이제 저 애만 내쫓으면 내 남편 재산은 고스란히 우리 거야. 그럼 약속한 거 지켜줘야 해. 내 사업 자금 대주기로 했잖아. 당연하지. 걱정 마. 우리 송씨 집안이 윤씨 집안 재산 다 가져오는 거야.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윤 회장의 비자금을 어떻게 빼돌릴지, 회사 지분을 어떻게 차지할지, 치밀한 계획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어요. 이미지 파일들도 열어봤어요. 송인숙이 비밀 계좌를 만들어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였지요. 금액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또 다른 서류에는 아버지가 큰아버지를 위해 전 재산을 신탁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마지막 파일은 아버지의 독백이었습니다. 큰아버지에게 형수님을 조심하라고, 아이들에게는 큰아버지를 믿으라고 말하는 목소리였어요. 아빠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순간 지수와 민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요. 한참을 울고 난 후 지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큰아버지한테 보여드려야 했어요. 두 남매가 노트북을 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복도에 송인숙이 서 있었어요. 우아한 가운을 입고 차 한 잔을 들고 있었지요. 송인숙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수는 황급히 노트북을 뒤로 숨겼어요. 송인숙은 아침부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큰아버지가 오늘 아침 일찍 출장을 떠나셨다고 사흘 정도 안 계실 거라고 말했어요.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큰아버지가 안 계시다니요. 송인숙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두 남매를 지나쳐 계단을 내려갔어요. 하지만 그 뒷모습에서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지요. 지수는 방으로 돌아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윤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자동응답기만 나왔지요. 비행기를 탄 모양이었습니다. 지수가 문자를 보냈어요. 급한 일이 있다고 꼭 전화 달라고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지수는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큰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지요. 민우는 노트북을 가방 깊숙이 숨겼습니다. 메모리 카드는 지수가 목에 걸고 다니는 작은 주머니에 넣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송인숙이 아이들을 식탁으로 불렀어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자고 했지요. 식탁에는 화려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송인숙은 웃으며 많이 먹으라고 했어요. 특히 민우에게 반찬을 집어주기까지 했지요. 하지만 지수는 알았습니다. 저 미소 뒤에 뭔가 숨어 있다는 걸요. 식사가 끝난 후였어요.
송인숙이 내일 아침에 청소를 할 거라고 아이들 방도 정리할 테니 문을 열어두라고 말했습니다. 지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방을 뒤지려는 거였지요. 지수가 자기가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송인숙은 가정부들이 할 거라며 거절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그날 밤 지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목에서 풀어 손에 꼭 쥐고 있었어요. 절대 빼앗기면 안 됐지요. 이게 아빠가 남긴 마지막 진실이었으니까요.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는 숨을 죽였어요. 누군가 복도를 걷고 있었지요. 발소리가 지수의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어요. 지수는 이불 속에서 메모리 카드를 꼭 쥐었지요.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복도에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어요. 누군가 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지수는 눈을 감고 자는 척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들킬까봐 무서웠지요. 한참이 지나서야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지수는 그제야 숨을 크게 내쉬었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갈 준비를 하는 사이 가정부들이 방을 청소한다며 들어왔어요. 지수는 가방을 꼭 껴안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지수는 가방을 한시도 놓지 않았어요. 화장실 갈 때도 점심 먹을 때도 계속 들고 다녔지요. 친구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방과 후 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큰아버지에게서 드디어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지수야, 미안하구나. 지금 회의 중이라 전화는 못하겠다. 무슨 일이니?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큰아버지, 아빠가 남긴 증거를 찾았어요. 20년 전 일의 진실이 담겨 있어요. 큰아버지 꼭 보셔야 해요. 지수. 1시간쯤 지나서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소리니? 자세히 설명해다오. 큰아버지. 하지만 문자로는 설명할 수 없었어요. 지수는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지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송인숙이 지수를 불렀어요. 서재로 오라고 했지요. 지수가 서재에 들어가자 송인숙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어요. 차가운 눈빛으로 지수를 바라봤지요. 송인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지수가 뭔가를 숨기고 다니는 것 같다고 큰아버지한테 이상한 문자를 보냈다면서요. 지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송인숙은 믿지 않았어요. 가방을 보여달라고 했지요. 지수가 거부하자 송인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 집에서 어른 말을 안 듣겠냐고 당장 가방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 회장이 돌아온 거였어요. 급히 일정을 끝내고 귀국했다고 했지요. 지수의 문자가 너무 이상해서 걱정이 됐다면서요. 지수는 윤 회장을 보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목에 걸고 있던 메모리 카드도 꺼냈지요. 윤 회장 앞에서 파일들을 하나하나 재생했습니다. 20년 전 송인숙의 목소리가, 아버지의 억울한 목소리가 서재에 울려 퍼졌어요. 윤 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송인숙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지요. 마지막 파일까지 다 들은 윤 회장이 천천히 송인숙을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은 지금까지 본 적 없을 만큼 차가웠어요. 윤 회장의 입에서 한마디가 떨어졌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송인숙의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송인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20년간 누려온 재벌가 안주인 자리가, 그 화려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이건 오해예요. 제 말 좀 들어봐요. 송인숙이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은 손을 들어 막았어요. 그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윤 회장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를 부르라고, 검찰에도 연락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송인숙의 친정 송씨 가문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지요. 송인숙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빌었어요. 눈물까지 흘렸지요. 하지만 윤 회장은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날 밤 송인숙은 짐을 쌌습니다. 가정부들이 냉담한 시선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송인숙은 옷가지들을 가방에 넣었어요. 그동안 누렸던 명품 가방들, 보석들은 모두 두고 가야 했지요. 윤 회장이 사준 것들이었으니까요. 송인숙이 저택문을 나서는 모습을 아이들이 2층 창문에서 내려다봤습니다. 택시 한 대에 짐을 싣고 떠나는 뒷모습이었어요. 화려했던 재벌 안주인의 초라한 마지막이었지요. 다음 날부터 일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윤 회장의 변호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송인숙이 빼돌린 회사 자금 내역이 낱낱이 밝혀졌지요. 20년간 축적된 금액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수백억 원이 넘었어요. 검찰이 송인숙을 소환했습니다. 송인숙은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어요. 플래시가 터졌지요. 송인숙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검찰청으로 들어갔습니다. 송인숙의 친정 가문도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윤 회장과 거래하던 모든 기업들이 송 씨 가문과 손을 끊었지요. 송인숙의 남동생 송재호가 운영하던 회사도 하루아침에 파산했습니다. 은행들이 대출을 회수했고 거래처들이 계약을 취소했어요. 송 씨 가문의 저택에도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송인숙의 어머니가 기자들 앞에서 오열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지요. 그들이 저지른 일이 너무 악랄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송인숙은 구속됐습니다. 횡령, 배임, 사기. 죄목이 수십 가지였어요. 송인숙은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 올라탔지요. TV 뉴스에서 그 장면이 나왔습니다. 지수와 민우 쌍둥이들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이제 끝났구나. 지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하지만 이제 정말 끝이었지요. 그날 오후 윤 회장이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서재가 아니라 거실이었어요. 윤 회장은 소파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봤지요. 표정이 많이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애들아, 정말 미안하구나. 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큰아버지가 늦게 알아서 너희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큰아버지 잘못이 아니라고요. 민우야. 윤 회장이 민우를 불렀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가 억울했지. 큰아버지가 너를 의심해서 미안하다.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 회장이 민우를 끌어안았어요. 민우는 큰아버지 품에서 한참을 울었지요. 다음 날 윤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동생 윤진수가 억울하게 쫓겨났다고, 모든 게 송인숙의 음모였다고 밝혔어요.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는 순간이었지요. 윤 회장은 동생에게 미안하다고, 늦게 알아서 죄송하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윤 회장은 아버지의 묘소로 향했습니다. 아이들도 함께였어요. 묘소 앞에 선 윤 회장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진수야, 형이 늦었다. 정말 미안하다. 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도 아버지 묘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아빠, 우리 큰아버지 만났어요.
큰아버지가 우리 지켜주시기로 했어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윤 회장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찬이 보러 갈까? 아이들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이들은 들떠 있었지요. 막내를 만난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VVIP 병실 문을 열자 찬이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많이 좋아진 모습이었지요. 얼굴에도 혈색이 돌았고 웃고 있었습니다. 누나, 형, 누나들. 찬이가 소리쳤어요.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가 찬이를 안았지요. 5 남매가 한데 엉켜 울고 웃었습니다. 윤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저렇게 행복해하는 조카들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지요. 찬아, 이제 곧 퇴원할 수 있대. 완전히 나았어. 의사가 말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진이 찬이를 치료했고 이제 막내는 건강한 아이가 됐어요. 일주일 후 찬이가 퇴원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찬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렇게 큰 집은 처음 봤거든요. 정원을 뛰어다니며 신나했지요. 형, 여기 분수도 있어. 누나, 내 방 진짜 커. 찬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저택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동안 무거웠던 집안 분위기가 환해졌어요. 그날 저녁 윤 회장은 5 남매를 식탁에 앉혔습니다. 큰 식탁에 화려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이번에는 진짜였지요. 숨겨진 의도 같은 건 없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이제 너희 집이야. 윤 회장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윤 회장은 생각했어요. 동생이 남긴 아이들을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며칠 후 윤 회장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꿈이 뭐니? 지수가 대답했어요. 의사가 되고 싶다고요. 아빠처럼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했지요. 민우는 건축가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쌍둥이들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찬이는 소방관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윤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큰아버지가 도와줄게. 너희 꿈 꼭 이루렴. 그날 밤 지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저 하늘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았지요. 아빠, 우리 이제 괜찮아요. 큰아버지가 우리 지켜주시기로 했어요. 아빠도 이제 편히 쉬세요. 지수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어요. 긴 악몽이 끝나고 눈부신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악몽이 끝나고 눈부신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아침 햇살이 저택의 넓은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식탁에는 6명이 둘러앉아 있었지요. 윤진태 회장과 5 남매였습니다. 지수는 이제 22살이 됐어요. 의대에 진학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지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병원 실습을 다녀왔습니다. 오늘도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반짝였어요. 민우는 20살이 됐습니다. 건축학과에 다니며 설계에 푹 빠져 있었어요. 방에는 건물 모형들이 가득했지요. 요즘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집을 설계하는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쌍둥이 소희와 소윤이는 14살이 됐어요. 중학생이 된 2 아이는 여전히 붙어 다녔지요.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은 여전했어요. 막내 찬이는 이제 8살이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 동네 아이들과 뛰어놀 수 있게 됐어요. 심장병은 완치됐지요. 병원에서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큰아버지, 오늘 아빠 기일이에요. 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다. 오늘 오후에 다 같이 묘소에 가자. 3년 전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한 후 윤 회장은
형제의 묘를 나란히 단장했어요. 서울이 내려다 보이는 좋은 자리였지요. 납골 땅에 있던 엄마의 유골함도 그곳으로 모셔왔습니다. 이제 아빠와 엄마가 함께 계셨어요. 매년 기일이면 다섯 남매와 윤 회장은 함께 묘소를 찾았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7명이 탄 차가 묘소로 향했어요. 윤 회장의 비서도 함께였지요. 묘소는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이 직접 관리인을 두고 있었거든요. 나란히 놓인 두 묘비가 보였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였지요. 묘비 앞에는 두 분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3년 전 큰아버지가 엄마 유골을 모셔올 때 다섯 남매는 처음으로 부모님이 함께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지요. 다섯 남매가 차례로 절을 올렸습니다. 먼저 아버지 묘 앞에, 그 다음 어머니 묘 앞에요. 윤 회장도 동생과 재수 씨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진수야, 재수 씨, 내 아이들 잘 크고 있다. 네가 자랑스러워할 만큼 말이야. 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동생에 대한 미안함은 여전했어요. 지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아빠, 엄마, 오늘 큰아버지께서 재단을 만드셨어요. 이름은 윤진수 기념재단이에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 회장이 3년 동안 준비한 일이었어요. 재단은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학비를 지원하고 병원비를 내주고 집을 구해주는 일이었지요. 아버지가 살아생전하고 싶어 했던 일들이었어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야. 내 아버지 이름으로 많은 아이들을 도울 거다. 윤 회장이 말했습니다. 민우가 눈물을 흘렸어요. 쌍둥이들도 울컥했지요. 그리고 말이야. 윤 회장이 찬이를 바라봤습니다. 찬이 치료했던 병원에 소아심장센터를 새로 지을 거다. 이름은 윤진수 어린이 심장센터로 할 거야. 찬이처럼 아픈 아이들을 무료로 치료하는 곳이지. 찬이가 큰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8살 아이가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아빠를 위한 거라는 건 알았지요. 큰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수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 회장이 지수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고마워할 건 없다. 형이 못다한 일을 형이 대신하는 거야. 묘소를 떠나기 전 다섯 남매는 부모님 묘 앞에 다시 한번 섰습니다. 아빠, 엄마,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해요. 큰아버지가 친아버지처럼 우리 돌봐주세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저 건축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나중에 아빠 이름 붙인 집 짓고 싶어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우리 학교에서 1등 했어요. 쌍둥이들이 자랑했습니다. 아빠, 엄마, 나 이제 안 아파요. 친구들이랑 축구도 해요. 찬이가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윤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동생 부부가 남긴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다니. 두 분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시겠지요. 아이들아, 너희 엄마 아빠가 함께 계셔서 외롭지 않으실 거야. 윤 회장이 말했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3년 전 큰아버지가 엄마를 아빠 곁으로 모셔주신 날이 생각났지요. 그날 다섯 남매는 처음으로 완전한 가족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윤 회장이 물었어요. 너희 엄마 기일도 곧이지? 네, 다음 달이에요. 소희가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찬이를 낳고 얼마 안 돼 돌아가셨어요. 병이었지요. 그 후 아빠가 혼자 다섯 남매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그때도 다 같이 가자. 너희 엄마 아빠께 인사드려야지. 윤 회장의 말에 아이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택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윤 회장의 오랜 친구들이었어요.
회사 임원들도 왔지요. 다들 아이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회장님, 조카분들이 정말 잘 크셨네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 진수 부부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윤 회장이 뿌듯하게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성대했어요. 아이들은 큰아버지 친구들과 인사를 나눴지요. 식사 후 윤 회장이 아이들만 따로 불렀습니다. 서재였어요. 애들아, 큰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윤 회장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아이들이 긴장했어요. 너희를 정식으로 입양하고 싶구나. 윤 회장의 말에 아이들이 눈이 커졌습니다. 입양이요? 법적으로도 너희가 내 자식이 되는 거야. 성은 그대로 윤 씨니까 바꿀 건 없지만 호적에 내 자식으로 올리고 싶다. 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한테는 자식이 없었거든. 그래서 더 외로웠는지도 모르지. 하지만 이제는 너희가 있잖니.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우도 쌍둥이들도 울었어요. 큰아버지, 억지로 하는 건 아니야. 너희가 원하지 않으면 해요. 저희도 원해요.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저희도 큰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늘에 계신 아빠, 엄마한테 미안할 것 같아서. 괜찮다. 내 부모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리고 말이야. 윤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큰아버지로 계속 불러도 돼. 그게 더 좋으면. 중요한 건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는 거니까. 그날 밤 5남매는 한 방에 모여 앉았습니다. 우리 진짜 큰아버지 자식이 되는 거야? 찬이가 물었습니다. 지수가 막내를 안아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와, 그럼 우리 재벌이야? 쌍둥이들이 까르르 웃었습니다. 민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재벌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 생겼다는 거야. 지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아빠, 엄마, 우리 정말 행복해요. 큰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로 했어요. 기뻐하시죠? 하늘 어딘가에서 부모님이 웃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몇 달 후 입양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5남매는 법적으로 윤진태 회장의 자녀가 됐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큰아버지라고 불렀지요. 그게 더 편했으니까요. 그해 겨울 윤진수 기념재단이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개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기자들도 있었고 도움을 받을 아이들과 부모들도 왔지요. 지수가 대표로 인사말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 남을 도우며 사셨어요.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식들은 제대로 못 돌봐주셨죠. 이 재단은 아버지의 꿈을 이루는 곳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희망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윤 회장은 뒷자리에서 조카를 뿌듯하게 바라봤어요. 재단은 첫 해에만 300명의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학비, 병원비, 주거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했지요. 언론에서도 크게 다뤘습니다. 천사재단이라고 불렸어요. 봄이 왔습니다. 저택 정원에는 벚꽃이 만발했어요. 윤 회장과 5남매가 정원을 거닐었지요. 큰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해주셔서. 지수가 말했습니다. 윤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고맙지. 너희가 내 인생에 와줘서.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5남매와 큰아버지는 그 아래서 웃고 있었어요. 하늘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내려다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함께 미소 짓고 있겠지요.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새로운 시작인지도 몰랐어요. 가족의 사랑으로 시작된 눈부시게 아름다운 기적의 이야기였습니다.